자, 준비됐죠? 자, 요즘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 뭐 전염병이 되는 게 엄청 유행이에요. 더군다나 개학도 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과 접촉이 방학 때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 관리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즘 뭐 뉴스 보니까 그 코로나도 지금 현재 다시 재유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도 지금 다시 또 유행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WHO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 경고 수준으로 그 등급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뭐 거기에 뭐 학교에서도 에어컨을 많이 틀고 하다 보니까 뭐 배기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질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수능 칠 때도 마찬가지. 그때 뭐 갑자기 감기 걸렸어요, 몸살 났어요 한다고 해도 수능 연기 안 해줘요. 알겠습니까? 결국은 건강관리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실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유념을 하면서 자, 오늘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시 부분에서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을 할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주로 심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죠? 자, 여기 봐야지. 어디 보고 있나? 자, 그죠? 심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이미지라는 말로 대체가 됩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는 이미지가 심상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예요. 알겠죠? 그런데 거의 1대1 같이 심상을 이미지다라고 많이 바꿔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미지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그쵸? 자, 이미지란 바로 시를 읽을 때 독자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나 감각, 느낌, 이걸 우리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시의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것은 사실 전부 다 이미지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은 일단 감각기관을 기반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과 같은 이런 감각적인 심상과 같은 이런 요소들을 많이 주로 쓰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시는 시적 대상이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이미지를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미지, 심상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내용이긴 하죠. 그렇죠? 자, 일단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어떤 시어나 시구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과 관련된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이것을 감각적 이미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 말 그대로 눈으로 보듯이 색깔이나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사람은 모든 상황 판단의 90% 이상은 시각에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각적 이미지는 거의 필수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특별히 색채어를 사용한다든지 대상을 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딱히 굳이 구별해서 시각적 이미지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안 하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시각적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색채어를 사용을 한다든지, 알겠죠?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묘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라는 선지도 많이 나옵니다. 청각적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귀로 듣는 거, 소리죠. 그렇죠? 촉각은 손으로 만지는 거. 따뜻하다, 차갑다, 서늘하다, 따스하다, 이런 것들, 포근하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촉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 후각적 이미지는 말 그대로 냄새, 향기, 이런 것들을, 미각적 이미지는 맛, 입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각적 이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시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자, 보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색깔, 모양, 명암, 움직임 등 무엇으로 그죠? 바로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우리는 시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그쵸? 수심이라고 하는 건 바다의 깊이, 물의 깊이죠. 이걸 알려준 사람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는 지금 흰색, 나비가 흰색이라고 대놓고 흰나비라고 얘기해놨어. 그치? 그런데 바다는 무슨 색입니까? 그치? 파란색이죠. 푸른색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무엇이 일어난다? 색채 대비가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흰나비는 하얀색. 우리가 하얀색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얀색 하면 그치? 순수하고 뭔가 고결하고 그쵸? 하지만 강하진 않은 느낌, 약간 좀 연약한 느낌, 그쵸? 그래서 여기서 흰나비라고 하는 대상도 바로 뭐다?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 그쵸? 일종의 숲속의 공주 같은 그런 컨셉이죠, 그쵸? 그치? 자, 그런데 바다는, 그쵸? 바다는 지금 푸른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그쵸? 바다 하면은 굉장히 파도치고 폭풍하고 막 이러면 거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세상, 그렇죠? 시련과 고통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여러 학자들이 학자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거의 90%의 불행한 일과 10%의 행복한 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시련, 고통이 있는 그런 공간인데 흰나비는 그 바다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는 거죠. 일종의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니까 이거는 둘러 무섭지 않았다는 거죠. 자, 청무밭인가 해서 자, 이 청무밭 요거는 바로 뭐다? 나비가 그쵸? 바다를 오해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흰나비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향. 흰나비 하면 가장 대표적인 흰나비가 바로 배추 흰나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추밭인가 싶어가지고 그 바다에 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같은 푸른색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그렇죠? 바다에 의해서 지금 시련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라는 거죠. 바로 이 공주. 그렇죠? 바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순수한 존재를 나타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세상이라는 것에 뭣도 모르고 그렇죠? 자기가 추구하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뭣도 모르고 덤볐다가 굉장히 큰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흰나비의 모습을 묘사하는 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흰색과 푸른색이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를 사용을 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가 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청각적 이미지. 자, 그쵸.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말소리, 그 다음 개울, 물소리 등 무엇으로? 귀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라는 거죠. 그쵸. 자, 그 중에서도 주로 무엇을? 음성, 상징어. 이거를 활용하면 청각적 이미지를 보다 더 생생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자, 여기서는 타박타박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의성어를 쓰죠. 방금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의태어를 쓰면은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예요. 왜? 그렇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 아니니까 모양은 눈으로 봐야 되잖아. 그렇지? 반대로 음성 상징어 중에 의성어는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엄마의 발소리를 무엇에다 비유를 해놨다? 바로 배춧잎에다 비유를 했죠. 그렇죠? 배춧잎이 바로 뭡니까? 바닥에 떨어뜨리면 찰펑 이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가 타박 하니까 굉장히 신나는 모습이야, 아니면 굉장히 힘든 모습이야? 그렇지, 힘들지. 뭔가 땅에 끌리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춧잎 같은 발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일에 지친 어머니의 발소리를 비유했죠. 자, 뭐뭐같이 뭐뭐인양 뭐뭐처럼 뭐뭐듯이 무슨 법? 직유법이 사용이 되었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자, 지금 화자의 감정은 지금 굉장히 어둡고 무섭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쵸? 자, 그럼 또 계속 봅시다. 자, 금간 창틈으로, 자, 창문에 금이가 있대요. 창문에 금이가 있는 거 우리가 어떤 감각을 이용할 수가 있어? 창문에 이렇게 금이가 있대. 어떤, 그치? 시각이죠. 그쵸? 그래서 금간 창틈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집에 있는 창문에 금이가 있는데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대. 그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형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간 창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자, 비가 내는 소리가 촥 하고 들린대요. 그렇죠? 역시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빈방에 혼자 엎드려 굴적거리던, 그렇죠? 어린 시절 바로 보니까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서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시장에서 일을 하고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던 어린 화자의 그런 외로움, 슬픔을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이제 감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촉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봅시다. 자, 촉각적 이미지는 말 그대로 따뜻함, 차가움, 까칠함, 부드러움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촉각적 이미지라고 하죠. 그쵸? 자, 김종길의 성탄제라고 하는 시를 보면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자, 바로 화자 자신을, 나는 바로 화자죠. 그쵸? 화자 자신을 무엇에 비유했다? 한 마리 어린 짐승이다. A는 B다. 무슨 법? 무슨 법 A는 B다? 그쵸, 은유법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어린 시절 화자를 비유를 해서 표현하고 있다. 역시 은유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그래서 아빠가 어린 아들이 겨울밤에 갑자기 아프니까, 그쵸? 이 아들은 아픈 약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더니 옷이 차가운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서늘한 옷자락이라고 하는, 차가움이라고 하는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 지금 어린 화자가 지금 어딘가 아픈 거야. 그래서 열이 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촉각의 대비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 아팠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 경험을 시로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 김종길의 성탄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후각적 이미지.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후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냄새, 향기 같이 코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우리는 후각적 이미지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백석의 여운한 골적을 보면 방 안에서는 새 옷의 내음새가 나고, 자, 이 백석의 여운한 골적이라고 하는 시는 바로 그 여운한 골이라고 하는 마을에, 그렇죠. 이곳에 일종의 그 약간 집성촌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던가 봐. 알겠지? 그러니까 한 마을에 전부 다 친척들이 다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명절날 친척들이 다 모였던 그런 과거의 모습을 상상해서 쓴 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새 옷의 내음새, 그렇죠. 바로 요즘은 이런 거 없긴 한데 옛날에는
그 설빔, 추석빔이라고 해서 명절이 되면은 이제 막 여러 친척집들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다녀야 되니까 애기들한테 깨끗한 새 옷을 사서 입히고 딱 그날 딱 입혀. 그래서 애들은 이제 그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두근두근거리면서 밤에 잘 때 머리맡에 그 옷을 새어 놔두고 자고 어렸을 때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바로 그런 일종의 그런 명절의 그런 일종의 모습을 그 옷의 냄새로서 후각적 이미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새 옷의 냄새가 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찰떡의 내음새도 나고 자 끼대의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 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었다. 자 차가운 것들 역시 여기서는 촉각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명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평소에는 좀 비록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풍요롭게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옷도 사고 그 다음에 음식도 막 여러 가지 만들고 그래서 그런 음식 냄새부터 시작해서 또 왁자지껄한 그런 집안의 모습 이런 것들을 묘사한 시가 바로 이 백석의 영원한 골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미각적 이미지. 자, 말 그대로 미각, 바로 단맛, 짠맛, 쓴맛 등 혀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민복의 눈물은 왜 짠가라는 시를 봅시다.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자, 눈동자에서 땀이 난대. 그치?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많았죠. 애들, 그치? 눈에서 땀이 나서 이러면서, 그치? 바로 뭐다? 눈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다? 라는 거죠. 짜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뭐다? 이런 그 뭡니까? 그 입으로 느끼는 맛, 바로 미각적 이미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자, 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로 공감각적 이미지와 복합적 이미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공감각적 이미지. 자, 중학교 때 몇몇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공감각적 이미지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 두 가지 감각이 사용된 게 공감각적 이미지다라고 설명한 선생님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요즘은 교과 과정에서 이걸 좀 중학교 때 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요즘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예전엔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사실 거의 절반이었거든요. 알겠죠? 근데 정확한 의미로는 공감각적 이미지는 두 가지 이미지가 같이 쓰였다고 보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 합시다.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건, 자, 요거 중요하니까 네모 쳐놓읍시다. 바로 감각의 전이. 저 전이라고 하는 게 바꾸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감각을 바꾼다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감각을, 그렇죠?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공감각적 이미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공감각적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자, 원래 느끼는 감각을 그렇죠? 무엇으로?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이렇게 전이시키는 것을 우리는 공감각적 이미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개를 느끼는 거야. 실제 느끼는 거. 근데 그 느낌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감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공감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감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게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원래 느끼는 감각이 무엇이고 전이된 감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 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무엇의 무엇화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엇의 무엇화라는 말을 잘 분석해 보면 바로 뭐다? 원래 감각의 그쵸? 전이된 감각 화다.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나는 예를 들어서 시각을 느꼈는데 그거를 청각으로 바꿨어. 그러면 이거는 시각의 청각화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느낀 감각의 전이된 감각화, 이런 식으로 무엇의 무엇화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자, 예문을 봅시다. 정일근의 흑백사진 7월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자,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자, 지금 이 사람은 바람이 달콤하대요. 그쵸? 자, 여러분들은 바람을 먹을 수 있어? 이제 뭐 하다 먹을 게 없어서 바람까지 먹나? 그치? 바람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원래 바람은 어떤 감각을 이용해야 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 바람은. 그치? 촉각. 내 피부에 닿는 바람을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은 사실 촉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촉각은 뭘로? 달콤하다는 무슨 감각? 그렇지, 미각이죠. 그러면 얘는 원래 느끼는 게 촉각의 바뀐 감각인 미각, 화, 요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촉각의 미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라는 거죠. 자, 미루나무가 손이 달릴 때 공포영화인데 그지? 나무에 막 손이 이렇게 달려서 공포영화죠. 그렇죠? 사실은 바로 뭐다? 나무에게 손이 달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무를 무엇처럼 표현한 거다? 그치? 사람처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인법이 사용이 되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의인법이라는 말보다 의인화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손들을 흔들어 차르르 내 겨드랑이에도 간지러운 새 잎이 돋고라는 거지. 그치? 자기가 나무인가 봐. 그죠? 자기 겨드랑이에 새로운 잎이 돋는데요. 그쵸? 왜? 여름에 그런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일종의 그런 여름의 생명력, 7월의 생명력이 나한테도 전이 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전이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감각이 사용된 가장 대표적 시 하면은 예전에 배웠었던 그 뭡니까? 정지용의 향수. 그렇죠? 해설피, 금빛, 게으른 구름을 우는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서도 울음이라고 하는 청각을 금빛이라는 시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을 청각의 시각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이 방금 이 공감각적 이미지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하라고 한 게 바로 뭐냐? 몇몇 선생님들이 공감각적 이미지는 둘 이상의 감각이 사용된 거다라고 설명한 선생님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틀린 설명의 이유가 바로 고등학교에 오면 복합적 이미지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얘는 말 그대로 뭐다?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느끼는 거. 그죠?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감각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바로 뭡니까? 귀로는 선생님 설명을 듣고 있고, 눈으로는 선생님 칠판을 보고 있고, 그죠? 다른 거 보는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칠판을 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피부로는 뭐 책상에 그런 뭡니까? 그 표면이나 이런 걸 느끼고 있고, 그죠? 코로는 지금 이 교실의 향기를 맡고 있고, 냄새를 맡고 있고, 그죠? 그리고 입으로는, 그죠? 몇몇 학생은 맛있는 거 먹고 있는 맛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람은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표현한 걸 우리는 복합적 감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보면 5장 안에 고향 앞에서는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자,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각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누룩이 뜨는 내음새. 냄새니까 바로 여기서는 후각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원래는 냄새인데 내음새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적 허용도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화자는 바로 고향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표현한다. 지금 어떤 집에서는 막 누룩 디디는 냄새가 나고, 소리가 들리고, 어떤 때는 누룩을 뜨는 이제 냄새, 술 담는 그런 냄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고향의 풍경들을 감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동시에 여러 감각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복합적 이미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바로 뭐다? 바로 이미지 관련해서는 이것도 꼭 알아둬야 돼요. 바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다른 말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주관적
변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렇죠. 의미를 살펴보면, 자,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구체적 사물처럼 바꾸어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하면 여러분들은 두 작품이 꼭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작품은 바로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방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죠? 동짓달 기나긴 방울이라는 작품을 보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자, 요렇게 표현을 한 거야. 알겠죠? 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간의 개념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관념이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치? 근데 지금 이 화자는 어떻게? 그 밤을 한 허리를 뚝 잘라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치 이 시의 전문을 보게 되면 이 화자는 동짓달, 동지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밤이 가장 긴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에 사랑하는 님도 없으니까 너무나 외롭고 그 밤이 길게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밤을 반을 뚝 잘라서 꼬깃꼬깃 접어서 이불 밑에 쏙 넣어놨다가 내 사랑하는 님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좋은 일, 즐거운 일 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잖아. 그치? 지금같이 공부할 때는 시간이 더럽게 안 가는데, 그쵸? 근데 친구들이랑 놀거나 놀이동산 가거나 하면 시간이 더럽게 빨리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화자도 뭡니까? 사랑하는 님과 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의 시간이 가뜩이나 길어도 짧게 느껴지니까 이 잘라놨던 시간을 쫙쫙 펴가지고 그날 밤에 붙여가지고 임과 길게 보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밤을 한 허리를 딱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추상적 개념인 밤, 즉 일종의 시간이죠. 그렇죠? 밤을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마치 잘랐다, 접었다, 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종이처럼 표현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현대시에서도 여러분들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사용된 대표적인 시가 있어요. 알겠죠? 바로 이육사의 광야라고 하는 시입니다. 알겠죠? 이육사의 광야를 보게 되면은, 자,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요런 구절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왜? 어떤 게 잘 안 보여? 버혀내요. 버혀내요. 이건 옛말이에요. 현대말이 아닙니다. 자,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진다. 즉, 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표현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절이 피고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계절. 즉,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절의 흐름을 꽃처럼 표현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많이 앉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죠? 자, 됐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신상, 이거를 고등학교에는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를 표현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신상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미지에는 사실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 자,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느냐 부정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어나 시구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 이미지는, 자, 시어나 시구의 좋음, 밝음, 희망, 수용 등과 같은
긍정적 의미가 담길 때 형성이 되고, 부정적 이미지는 자, 싫음, 어두움, 절망, 거부심과 같은 부정적 의미가 담길 때 형성된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뭐 희망적 이미지, 그죠? 절망적 이미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약간 언어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신문기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어 철학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글들은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아무리 객관적인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어휘 자체가 긍정의 의미의 어휘를 쓰는 경우와 부정적 의미의 어휘를 쓰는 경우가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이 묘사를 해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언어에는 긍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고 부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묘사할 때 그 사람이 그 대사를 긍정으로 보면 실제로 그의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쓰여요. 알겠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알겠지?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 의미의 시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리로 이거는 모든 언어가 똑같아요. 영어에서도 보면 똑똑하다. 영어로 뭡니까? 스마트 또 있고 또 하나 똑똑하다. 보통 많이 하는 게 클레버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두 개의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알겠죠? 스마트는 긍정의 의미예요. 말 그대로 정말 똑똑하고 세련된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클레버는 영어에서는 사실 부정적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린아이한테 쓰는 영악한 이런 뜻이야. 똑똑은 한데 약간 잔머리 잘 굴리는, 알겠습니까?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실제로 이때 들었어, 쌤도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똑같은 똑똑한이라는 낱말이 이렇게 세분화되는 이유도 보면 사실 그런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낱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안도현의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는 시로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그렇죠? 우리 눈발이라면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가정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자, 진눈깨비는 되지 말재요. 여러분들은 좋은 게 되기 싫습니까? 나쁜 게 되기 싫습니까? 나쁘니까 되기 싫다고 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진눈깨비는 바로 부정적 이미지의 시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진눈깨비가 바로 뭐야? 비랑 섞여가지고 추적추적 내리는 눈을 이제 진눈깨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자는 왜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고 하는지 봅시다.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즉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대. 그 말은 화자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현실 인식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화자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다? 바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바로 힘겹고 고달프다. 이렇게 화자는 현실을 인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자,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가장 낮은 곳이야. 여기는 부자들이 살겠어?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살겠어? 응? 부자들이 살까? 못 사는 사람들이 살까? 낮은 곳이니까. 그치, 못 사는 사람들이 살겠지. 그치? 물론 실제로는 오히려 부자들이 좀 약간 낮은 곳, 그쵸? 바닷가 근처. 그치?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이 달동네에서 자원 높은 달이 보이는 동네라고 해서 달동네 살고 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사는 마을 중에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소외된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낮은 곳으로 뭐가 되자?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그쵸?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따뜻한 한방눈이 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한방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긍정적 이미지의 시어다. 그쵸? 바로 뭡니까? 세상을 포근히 덮어주는 눈.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인 진눈깨비와 긍정적 의미의 한방눈이 대비가 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은 학교쌤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역설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 한방눈이 따뜻할 수 없잖아. 그쵸? 그쵸? 역설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한 거다. 타인에게 뭡니까?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자라고 하는 시가 바로 이 안도현의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는 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상승의 이미지와 하강의 이미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상승 이미지는 자, 날아오르다, 솟아나다, 일어나다, 떠오르다처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느낌. 그렇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일종의 극복, 의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극복이나 의지 등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하강 이미지는 가라앉다, 떨어지다, 내려오다, 주저앉다처럼 바로 뭐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가 하강의 이미지고, 하강적 이미지가 사용이 되면은 그 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왜?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뭐기 때문에? 눈물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적 이미지로 하강적 이미지는 슬픔, 절망, 그쵸?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시를 봅시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여기서 지금 이육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봅시다.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 교목이 바로 호수 속 깊은 곳에 거꾸러져 가지고, 그쵸? 거기서 바람조차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 내 행동, 바로 그 독립운동 활동을 하겠다, 이런 의지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실 자기 희생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사실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음도 불사해서 바로 뭐다? 의지를 흔들지 않고 그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 의지가 드러난 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나타낼 때는 이 시보다는 다른 시가 더 좋기는 해요. 바로 하강적 이미지의 가장 대표적인 시하면은 박목을 시인의 하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작품은 자신의 아우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아우를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시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이 내린다 이렇게 시작해요. 관을 위에서 아래로 땅속으로 땅을 파서 밑에 내리잖아. 그치? 팜을 보면은 관을 이렇게 내려주잖아. 그치? 그래서 그 하강적인 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통해서 바로 이런 눈물의 이미지, 아우를 잃은 상실감의 이미지를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상승의 이미지를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시 하면은 그 겨울 나무에게서 봄 나무에게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알겠죠?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 알겠지? 영하 10도, 영하 5도, 0도, 5도, 10도로 이제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일종의 바로 나무가 봄이 오면서 생명력을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꽃을 피우는, 그 잎을 피우는 그런 겨울 나무의 그런 생명력에 대해서 노래하시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점 이렇게 온도가 영하에서부터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무의 생명력이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시가 바로 겨울 나무에게서 봄 나무에게로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가 시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선지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시 속에서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동적 이미지는 말 그대로, 그렇죠, 뭐다?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느껴지는 이미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더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줄 때 역동적인 이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시 중에 있잖아요. 봄은 고양이로다. 그렇죠? 이런 시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에서는 동적인 이미지, 두 번째는 정적인 이미지를 서로 대조하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동적 이미지는 그래서 움직임을 통해서 생동감이나, 그렇죠, 생명력, 격렬함 등을 드러낼 때 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정적 이미지는 바로 때 고요하고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 이미지, 뭔가 평화로운 상태. 알겠습니까? 호수의 물이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아서 잔잔한, 거울처럼 잔잔한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적 이미지는 주로 고즈넉한 풍경을 묘사하는 시나 혹은 관조적 어조. 자, 관조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강 건너 불구경, 그렇죠?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차분한 어조로서, 절제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걸 관조적 태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조적 어조를 드러낼 때 좀 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박목월의 청로루라고 하는 시를 보면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풍경을 지금 멀리서, 먼 산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화자는 뭐다? 대상과 거리를 띄워놓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멀리 있는 그 산에 보면은 이제 뭡니까? 청운사라고 하는 낡은 절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산이 이제 자하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봄는 녹으면 느릅나무 송이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로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자, 여기서 청로루, 그렇죠? 자, 바로 일종의 고귀함, 그 다음에 이상적 존재. 노루라고 하는, 사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고결한 존재를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얘는 청색을 가지고 있는 청로루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적 존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공간도 바로 뭐다? 이상적 공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산 위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고 구름이 서서히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묘사하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풍경화, 그림이라고 하는 게 마치 딱 정지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평화로운 그러한 뭡니까? 이상적인 공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알겠죠? 박목월이라고 하는 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요 세 사람은 이제 총록파 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이 총록파 시인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자연 친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세상의 모습을 자연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평화로운 그런 이미지의 그런 공간, 화자는 그런 공간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미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미지의 파악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음률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묻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런 이미지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 대상과 의미를 굉장히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의미 강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미지로 활용하면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 시의 의미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 중에 보면은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시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이라잖아, 그렇지? 내 마음을 호수라고 하는 이미지에 비유를 했는데, 호수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호수하면 어때? 이미지가 막 파도 치고 막 그래 물이? 아니잖아. 호수하면은 산속에 이렇게 소복, 숲에 소복이 둘러싸여가지고 잔잔하게 물이 있는, 그죠? 고여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잖아. 그치? 바로 화자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차분하고 고요한 상태다. 이런 마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지금 마음 상태를 이렇게 강조해서, 마음 상태도 여러 가지가 있다. 신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내 마음 상태는 굉장히 고요한 상태다라는 걸 이미지를 통해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자리에 봄은 고양이로다 보면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자, 꽃가루와 같이 바로 직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 부드럽대요. 바로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봄의 향기, 바로 후각적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즉,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코털을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만히 차분히 거기에 봄이 가라앉아있는, 그 매달려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적인 이미지를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자, 역시 직유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고양이의 눈이 동그랗다라고 하는 건 시각적 이미지를 씁니다. 그래서 미친 봄의 불길이라고 표현한다. 불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 그렇지? 막 타오르는 이런 모습이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그렇죠? 포근한 봄의 졸음이 떠돌아라. 포근하다는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뛰어서 논대요. 역시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1년과 3년 같은 경우는 정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년과 4년 같은 경우는 동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봄의 두 가지 모습, 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요하고 파릇파릇하고 하지만 또 반면에 생명들이 막 요동치면서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봄의 이미지를 고양이에 비유해서 표현한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정서와 분위기를 환기해 줍니다. 그쵸?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리움의 그 분위기를,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는 시들은 바로 그 그리움의 대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함으로써 얼마나 내가 그 대상을 그리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미지는 시적 대상이나 상황을 구체적인 감각이나 느낌으로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나 상황과 관련된 화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독자의 머릿속에, 그렇죠? 잘 떠오르도록 하는, 즉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정지용의 향수를 보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넓은 벌판 동쪽 끝에, 그렇죠?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개천이 졸졸졸졸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제잘제잘한데, 그렇지? 진짜로 개천에서 옛날 이야기가 들리면은 호러 영화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역시 의인법이 사용이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제잘제잘한다는 건 어떤 감각? 어떤 감각? 그렇지. 제잘제잘하는 건 귀로 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바로 청각적 이미지. 즉, 물 흐르는 소리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옛 이야기 지주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여기서 화자는 황소의 울음을 듣고 있을까? 금빛을 보고 있을까?
그치, 울음을 듣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공감각적 이미지. 그 중에서도 얘는 청각의 시각화. 요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자기 고향 마을의 풍경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얘기하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말을 한다는 건 하자는 지금 이 고향을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엔들 이칠리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쵸? 기억 속 고향의 모습을 묘사를 함으로써 바로 그리움의 정서를 이렇게 환기를 해준다.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또 합시다. 시어의 함축성을 더욱더 높여준다. 자, 이미지는 시적 상황이나 시적 대상이 지닌 의미를 압축하여 드러내기 때문에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더욱더 높여준다는 거죠. 자, 곽제구의 사평역에서 보게 되면 자,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작품의 배경은 한겨울 일종의 역에 있는 대합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밖에는 지금 뭡니까? 눈시린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겨울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혹독함의 이미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역의 바깥 공간은 바로 뭐다? 힘겨운 현실. 아까 우리가 바다와 남해에서 보면 바다와 같은 그런 시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 역 안에는 바로 뭐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따뜻함의 이미지고, 이것은 바로 뭐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존재다. 위로, 연민의 존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대합실 안의 모습을 보면 금음처럼 몇은 졸고, 자, 몇몇은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요. 왜? 바로 삶의 지친, 그렇죠? 모습이 되는 거죠. 삶이 힘드니까, 너무나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틈만 나도 꾸벅꾸벅 졸고, 그다음 몇은 감기에 쿨럭거리고. 자, 여기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쿨럭쿨럭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모습들, 그렇죠? 그 힘겨운 모습을 묘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즉, 톱밥 난로니까 톱밥을 던져줘. 그러니까 그 난로의 불을 더욱더 세게 함으로써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조금이나마 어떻게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던져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종의 연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하자의 연민의 감정을 보여주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문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2시 10분에 이어서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